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 가득한 행복지혜입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시면서 요즘 이상하다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예전에는 돈을 모으면 든든했습니다. 현금이 있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릅니다. 돈이 있는데도 불안합니다. 오히려 돈이 있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뉴스에서는 세금 이야기만 나오고 주변에서는 요즘은 괜히 건드리면 문제된다는 말이 들립니다. 특히 이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습니다. 이 돈, 지금 은행에 넣어도 괜찮은 걸까? 자식한테 조금 도와주면 나중에 문제되는 건 아닐까? 내 돈인데 왜 이렇게 조심해야 하지?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탈세한 적도 없고, 남에게 피해 준 적도 없고,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그런데도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합니다. 이 불안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지금은 돈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돈을 누가 썼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지금은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AI가 봅니다. 조용히 살았는지, 착하게 살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맞느냐, 흐름이 자연스러우냐, 기록이 남아있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아직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현금으로 장사하셨던 분들, 통장을 여러 개 쓰던 분들, 자식에게 수시로 돈을 도와주셨던 분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설마 내가 대상이 되겠어? 이 말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뒤늦게 후회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런 경우를 겁내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왜 평범한 사람들이 문제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 위험해지는지,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무엇을 정리해두면 노후를 지킬 수 있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사례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재래시장에서 수십 년 동안 국밥집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현금 장사가 많았고 은행 거래는 최소한으로 하셨습니다. 번 돈은 조금씩 모아 집에 보관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피해 준 적 없고 탈세를 하겠다는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녀에게 집 보탤 일이 생기면서 모아둔 현금을 은행에 입금하는 순간 이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돈 어디서 난 돈입니까? 그날 이후 그분의 노후는 갑자기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할머니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에는 누구나 그 질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제도 1,000만 원이라는 숫자의 의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1,000만 원 이상 입금하면 세금 나온다. 1,000만 원 넘으면 바로 조사 나온다. 그래서 899만 원, 9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넣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지금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먼저 정확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1,000만 원을 입금했다고 해서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건 아닙니다. 조사가 바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왜 다들 이 숫자를 무서워할까요? 이유는 세금이 아니라 보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고액 현금 거래보고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어 약자로 CTR이라고 부릅니다.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루에 같은 사람이 같은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그 정보가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자동입니다. 은행 직원이 의심해서 신고하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 시스템이 조건이 맞으면 그냥 올라갑니다. 누가 올렸는지도, 누가 받는지도 그 자리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보고를 받는 곳은 금융정보분석원이라는 국가기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금융거래 데이터를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쌓이고 연결되고 분석됩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정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저장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거래와 맞춰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소득이 거의 없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현금 3천만 원을 입금합니다. 입금 자체로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의 소득 기록, 연금 기록, 카드 사용 내역과 맞춰보면 흐름이 맞지 않습니다. 이때 시스템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벌이는 없는데 돈은 움직인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판단을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와 분석 시스템이 이상 여부를 먼저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 들여다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몇 년 지나서 연락이 왔다. 맞습니다. 즉시가 아니라 누적입니다. 오늘 입금한 1,000만 원 때문에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1,000만 원이 나중에 다른 거래들과 엮이면서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쪼개기 입금입니다. 하루에 900만 원, 다음날 900만 원. 이렇게 하면 안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런 패턴은 오히려 더 눈에 띕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굳이 나눠서 넣을 이유가 없습니다. 시스템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사람은 기준을 알고 있고 피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 순간부터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의심 거래로 분류됩니다. 이걸 STR이라고 합니다. 의심 거래 보고입니다. CTR은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보고라면 STR은 패턴 자체가 이상하다고 판단될 때 올라가는 보고입니다. 그리고 쪼개기 입금은 이 STR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현금으로 벌었으니까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현금으로 번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현금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이제는 돈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설명이 그때그때 말로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현금은 아예 쓰지 말라는 건가? 아닙니다. 현금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현금을 다룰 때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흐름을 가장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장롱 속 현금입니다. 이 장롱 현금이 노후에 가장 큰 위험이 되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세무조사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눈에 띄는 사람만 조사받는 거지. 괜히 찍히지만 않으면 괜찮아. 예전에는 이 말이 어느 정도 맞았습니다. 사람이 자료를 보고, 사람이 의심하고, 사람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먼저 판단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AI 기반 분석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특정 사람을 골라서 보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금융 기록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차별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다. 오직 숫자와 패턴만 봅니다. 언제부터 이런 방식이 본격적으로 적용됐을까요? 국세청은 최근에 AI 기반 세무조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사람이 하나하나 찾기 어려운 이상한 흐름을 먼저 걸러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소득은 거의 없는데 지출이 꾸준한 사람, 연금만 받는데 갑자기 큰 돈이 움직이는 사람, 평소에는 조용하다가 특정 시점에 현금 거래가 몰리는 사람, 이런 흐름을 시스템은 한 번에 봅니다. 그리고 이상하다고 판단되면 표시를 합니다. 이 표시가 쌓이면 그때 사람이 개입합니다. 중요한 건 이 과정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당사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은행에서도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몇 년 전에 넣은 돈 때문에 지금 연락이 왔다. 그땐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소명하라고 한다. 이게 요즘 가장 흔한 패턴입니다. AI 시스템은 한 번의 거래를 보지 않습니다. 시간을 봅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서 봅니다. 70대이신 박영순 할머니는 몇 년 동안 소득 신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 현금 입금이 시작됩니다. 처음엔 소액, 그 다음엔 조금 더 큰 금액. 입금 시점은 들쭉날쭉하고 메모는 비어 있습니다.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모아둔 돈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사람은 벌이는 없는데 돈이 계속 생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금액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없다는 점입니다. AI는 사정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연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료로 설명되는지 아닌지만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억울함이 더 자주 생깁니다. 본인은 떳떳한데 설명할 수 있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냥 관행이었어요. 다들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스템에는 관행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저 이상 패턴인지 아닌지만 있을 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조사 대상이 되더라도 일부만 들여다봤습니다. 지금은 한 번 걸리면 과거까지 함께 봅니다. 5년, 7년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봅니다. 이때 과거의 현금 거래, 자녀에게 준 돈, 차명 계좌 사용 모두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가지 때문에 시작됐는데 다 엮였다. 맞는 말입니다. AI 시스템은 점이 아니라 선을 만듭니다. 하나의 거래가 다른 거래를 부르고 그 거래가 또 다른 문제를 끌어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이 시스템은 왜 이렇게까지 보는 걸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금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속일 마음이 있었는지 몰라서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돈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위험한 돈이 바로 장롱 속 현금입니다. 쓰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으면 괜찮을 것 같지만 그 돈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제 왜 장롱 속 현금이 가장 위험한 돈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장롱에 넣어둔 돈은 아직 쓰지도 않았고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으니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안 쓰면 문제 안 되잖아. 그냥 묵혀두는 건데 뭐가 위험해. 여기까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장롱 속에 있을 때까지는 아직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움직이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중요한 사실부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문제가 되는 건 현금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건 그 돈의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이 설명은 나중에 말로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자료로 설명되어야 합니다. 이제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경기도 외곽에서 작은 철물점을 오래 운영하신 분 이야기입니다. 카드보다는 현금 손님이 많았고 번 돈 중 일부는 생활비로 쓰고 일부는 집에 보관하셨습니다. 세금 안 내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어차피 다 쓴 돈인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다 은퇴를 앞두고 집을 정리하면서 현금을 정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몇 천만 원 정도를 은행에 입금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은행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연락이 왔습니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장사하면서 번 돈인데 뭐가 문제지? 문제는 그걸 증명할 자료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현금 매출 장부는 오래전에 정리했고 카드 매출도 아니었고 신고된 소득과 입금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돈은 모아둔 돈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는 돈이 됩니다. 세법에서는 설명되지 않는 돈을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이 검토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소득인지, 증여인지, 아니면 다른 소득인지.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의도가 아닙니다. 탈세하려고 그랬는지, 몰라서 그랬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명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장롱현금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쌓아둘 때는 아무 일 없지만 움직이는 순간 과거를 함께 묻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때그때 조금씩 썼어야 했는데 미리 정리해 둘 걸. 또 하나 자주 생기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식 문제입니다. 자녀가 집을 사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부모가 현금으로 도와주는 경우입니다. 이때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가족끼리 주는 돈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세법에서는 가족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주면 원칙적으로는 증여입니다. 증여에는 면제 한도가 있지만 그 한도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문제는 현금으로 주고 아무 기록이 없을 때입니다. 나중에 자녀 통장에서 큰 돈이 발견되면 그 돈의 출처를 자녀가 설명해야 합니다. 이때 부모가 내가 준 돈이다라고 말해도 그 자체가 증빙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부모의 장롱 현금이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세무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기록이 문제다. 현금은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설명도 없습니다. 설명이 없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미 장롱에 있는 현금은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정리할 방법은 없을까? 무작정 한꺼번에 입금하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움직이면 괜히 일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문제,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지 증여와 생활비의 경계에 대해 정확한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식에게 준 돈은 얼마까지 괜찮을까요? 이 질문을 드리면 많은 분들은 이미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돈 이야기인데 돈 이야기가 아니라 자식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와준 건데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게 죄는 아니잖아. 맞습니다. 부모가 자식 도와주는 건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법은 마음이 아니라 형식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혼란이 시작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0대 부부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전세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그동안 모아둔 돈 중 3천만 원을 아들 통장으로 보내줬습니다. 급한 상황이었고 가족끼리라 차용증도 없었고 메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들이 집을 사게 되면서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 이 3천만 원이 문제가 됩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신 돈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부모가 줬다고 말하면 끝나는 줄 압니다. 하지만 행정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습니다. 이 돈은 일단 증여로 봅니다. 그 다음에 면제 한도를 따집니다. 여기서 정확한 기준을 짚어야 합니다.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입니다. 이 한도 안에 들어오면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안 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록이 남아 있어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두 분이라면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 기준을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만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계획 없이 쓰는 경우입니다.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 합계가 넘어갑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걸 계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또 하나 자주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가볍게 생각하는 생활비입니다. 생활비는 증여 아니잖아.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금, 병원비, 일상적인 용돈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고액이고 자산 형성으로 이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월세를 대신 내주다가 목돈으로 전세금을 마련해 주거나 사업 자금을 지원하거나 주택 구입에 보태주는 경우 이건 생활비가 아니라 자산 이전으로 봅니다. 그래서 생활비라고 생각하고 준 돈이 나중에는 증여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단은 그때그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해지는 겁니다. 그때는 도와준 것뿐인데 이걸 세금 내라고 하네. 이 억울함이 생기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생활비인지, 이 돈은 증여인지, 그리고 증여라면 기록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럼 빌려준 걸로 하면 되지 않나? 그래서 차용증을 쓰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차용증도 종이 한 장 쓰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은 차용증도 형식만 있으면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차용증을 쓸 때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 그리고 형식만 갖췄다가 오히려 문제가 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선택을 합니다. 차용증을 씁니다. 날짜 쓰고 금액 쓰고 서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요즘 세무행정에서는 차용증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 장의 핵심입니다. 왜 그런지 사례부터 보겠습니다.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70대 김승수 씨는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자금이 필요했고 1억 원을 아들 계좌로 보내줬습니다. 이번엔 조심했습니다.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자도 적었습니다. 상환 기간도 정했습니다. 김승수 씨는 이제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아들의 세무 문제를 들여다보던 과정에서 이 돈이 다시 등장합니다. 세무서의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이자는 실제로 받았습니까?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차용증에는 이자가 4.6%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이자가 부모 통장으로 들어온 기록은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끼리라서 나중에 한꺼번에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설명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차용이라는 것은 실제 거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류만 있고 행동이 없으면 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형식은 차용이지만 실질은 증여다. 이게 요즘 기준입니다. 여기서 팩트를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인정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이자율이 법정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연 4.6% 수준의 이자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너무 낮으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이자는 실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로 정기적으로 흐름이 보여야 합니다. 셋째, 상환도 실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몇 년이 지나도 원금이 전혀 줄지 않으면 차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넷째, 부모와 자녀 모두 그 거래를 같은 인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부모는 빌려준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녀는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차용증은 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세무 현장에서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차용증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이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자율입니다. 이자까지 받으면 자식이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형식적으로만 적어두고 실제로는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차용이 아니라 증여에 가깝습니다. 이자를 안 받는다는 건 경제적 이익을 자녀에게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법에서는 이것도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은 마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실행할 수 있을 때만 써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차용증은 아예 쓰지 말아야 하나? 아닙니다. 차용증은 분명히 필요한 도구입니다. 다만 쓸 거면 제대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쓰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검토하는 게 낫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거래가 끝난 뒤에 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돈은 움직였고 이제 와서 서류를 맞추려다 더 꼬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의 결론은 아주 단순합니다. 차용증은 종이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흐름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안전하다고 믿는 행동, 바로 쪼개기 입금입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현금을 나눠서 넣으면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한 번에 많이 넣지만 않으면 괜찮다. 1,000만 원만 안 넘기면 문제 없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이 쪼개기 입금입니다. 900만 원, 800만 원 며칠 간격으로 나눠서 이 방식이 예전에는 어느 정도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쪼개기 입금은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행동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실제 사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연금을 받으며 조용히 지내던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장사하면서 모아둔 현금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넣기엔 괜히 불안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루에 900만 원씩, 일주일에 2번. 이 정도면 아무도 모르겠지. 실제로 입금할 때마다 은행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상황이 달라집니다. 갑자기 자금 흐름에 대한 확인 요청이 들어옵니다. 이분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 넘긴 적도 없는데 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패턴이었습니다. 요즘 시스템은 이렇게 봅니다. 비슷한 금액이 짧은 기간 안에 반복적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그 금액이 의도적으로 기준 바로 아래에서 멈춘다. 이 패턴은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피 시도로 봅니다. 이때 적용되는 것이 의심 거래 보고 STR입니다. STR은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작아도 패턴이 이상하면 보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쪼개기 입금은 STR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CTR은 1,000만 원이라는 명확한 숫자가 있지만 STR은 행동을 봅니다. 그래서 쪼개면 쪼갤수록 더 많은 데이터가 쌓입니다. 입금 횟수, 입금 간격, 금액 유사성, 기존 소득과의 차이. 이 모든 게 한꺼번에 분석됩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한 일이 생깁니다. 한 번에 넣은 사람은 아무 일 없는데 나눠서 넣은 사람이 연락을 받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합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숨기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스템은 숨긴 흔적을 더 민감하게 봅니다. 그래서 쪼개기 입금은 문제를 피하는 행동이 아니라 문제를 알리는 행동이 됩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가족 계좌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내 통장 말고 아내 통장으로 나눠서 넣자. 자식 통장으로 잠깐 옮기자. 이 방식 역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가족 간 자금 이동도 함께 봅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가족 계좌에 비슷한 금액이 반복되면 더 눈에 띕니다. 그래서 쪼개기, 가족 계좌 조합은 가장 위험한 패턴 중 하나입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현금은 어떻게 써야 하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나누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금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흐름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혼자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괜찮다고 믿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차명계좌입니다. 다음 내용은 왜 차명계좌가 요즘 들어 가장 강한 처벌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한 번 걸리면 왜 빠져나오기 어려운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차명계좌는 한 번 쓰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정말 몰라서 쓴 거예요. 예전부터 다들 이렇게 했잖아요. 본인 이름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의 이름으로 된 계좌. 예전에는 편의상 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계좌를 나눠 썼거나 자식 명의 통장을 잠시 빌려 썼거나 배우자 통장으로 수입을 관리했던 경우.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차명계좌는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위반 행위로 봅니다. 67세인 김영수 씨는 개인 사업을 오래 하다 은퇴했습니다. 현역 시절 세금 문제를 피하려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거래처가 많아 아내 명의 계좌 하나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본인 계좌로 받는 돈도 있었고 아내 계좌로 받는 돈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세무서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은퇴 후였습니다. 김영수 씨는 연금 외에는 소득이 거의 없었는데 아내 계좌에서는 간헐적으로 큰 금액의 입금이 있었습니다. 이 흐름이 분석 시스템에 걸렸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이 계좌의 실사용자는 누구입니까? 김영수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쓴 계좌입니다. 이 순간부터 이 문제는 단순 소명이 아니라 차명계좌 사용 문제가 됩니다. 차명계좌는 사용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의도가 선했는지 편의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영수 씨의 경우 계좌에 남아있던 자금 흐름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거래까지 함께 검토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명계좌는 세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별도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액과 기간에 따라 상당한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69세인 이정희 씨는 자녀 명의 통장을 비상금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잠깐 보관만 한 거예요. 자식 돈이랑 섞이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계좌는 명의자의 것입니다. 실사용자가 다르면 차명계좌로 봅니다. 이정희 씨의 경우 자녀 계좌로 들어온 돈이 다시 부모 계좌로 이동한 흔적이 여러 차례 확인됐습니다. 이 패턴은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금 세탁이나 은닉 가능성까지 검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명계좌는 적발되면 설명으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금액이 작아도 원칙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무 현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차명계좌는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정리하기 가장 어려운 문제다. 왜냐하면 계좌를 닫는다고 해서 기록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 사용 기록은 이미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다른 문제와 연결됩니다. 현금 입금, 쪼개기 거래, 자녀 증여, 차용증 문제까지 모두 이어집니다. 그래서 차명계좌는 마지막 퍼즐이 아니라 전체를 흔드는 열쇠가 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계좌를 정리하거나 돈을 옮기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혼자 판단해서 움직일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의 마지막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원칙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기준에 관한 조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제 와서 다 잘못한 것 같네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복잡했던 이야기를 딱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현금보다 기록입니다. 이제는 돈이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현금은 편하지만 설명이 없습니다. 계좌이체는 불편해 보여도 기록이 남습니다. 메모 한 줄, 이체 내역 하나가 나중에는 가장 큰 보호막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미루지 말고 계획입니다. 자녀에게 도와줄 돈, 정리해야 할 현금, 언젠가는 해야 할 문제라면 지금 계획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증여는 10년 단위로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알고 계획적으로 움직이면 문제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미루다 보면 어느 날 한꺼번에 정리해야 하는 순간이 오고 그때 가장 큰 위험이 생깁니다. 세 번째 기준은 혼자 고민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경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주변에서 다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하시는 세무사, 은행 자산관리 창구, 공공상담제도, 이런 곳들은 돈이 많아서 가는 곳이 아니라 문제 생기기 전에 가는 곳입니다. 상담 한 번이 노후의 몇 년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신 선택이 틀렸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땐 그게 최선이었고, 그땐 그게 상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뿐입니다. AI가 보는 시대, 기록으로 판단하는 시대에는 방식만 바꾸면 됩니다. 겁낼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정리하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아, 나도 점검해 봐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한 발 앞서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현금을 어디까지 정리해 두셨나요? 자녀에게 준 돈, 차용증, 계좌 사용. 이 중에서 하나라도 다시 점검해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행복지에는 항상 여러분의 재산과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상황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꼭 반영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